엑스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혈관외과 신성욱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일병원 혈관외과 신성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외과가 다양한 분야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혈관외과는 참 네. 생소합니다. 어떤 질병을 다루는 곳인가요? 네. 혈관외과는 많은 환자분들이 생소해하시는 진료 과목 중 하나입니다. 혈관외과에서는 심장 내혈관 질환을 제외하고 우리 몸의 모든 혈관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다루는 일반외과의 세부 분과 중 하나이고요. 특히나 하지 동맥, 정맥 질환, 그리고 복부의 각종 동맥과 정맥 질환, 그리고 만성 신질환으로 말기 신부전 상태로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해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환자분들에게서 혈액 투석을 위한 투석루 조성술 및 유지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혈관 질환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동맥인지 아니면 정맥인지를 살펴보면은 질환들이 다양하게 또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혈관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의 구조물은 크게 동맥과 정맥을 나눌 수 있고요. 동맥은 심장에서 사지 말단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이고요. 정맥은 반대로 동맥을 통해 사지 말단으로 전달되었던 혈액이 산소와 영양분을 조직으로 공급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파행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만성사지 위협 허혈증까지 가게 됩니다. 또한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게 되어 하지의 표제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가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동맥이 막히는 말초동맥 폐색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생각하기론 동맥 폐색, 그러니까 그 동맥이 막히는 이유 하면 동맥경화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말초동맥 폐색 질환은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과 더불어 3대 죽상경화증으로 인한 동맥 질환 중 하나입니다. 말초동맥 폐색 질환은 상지, 하지를 포함한 사지에 생기는 동맥 질환이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상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지를 침범하는 혈관 질환은 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드물고 많은 경우에 상지를 침범하는 혈관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인 동맥염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하지동맥을 침범하는 말초동맥 질환은 죽상경화증 또는 피떡이라고 불리는 혈전 색전에 의해서 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면서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혈관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초동맥 폐색 질환은 특징적으로 고령에서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서양의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유병률은 2.5% 정도로 알려져 있고 70대 이상에서는 14.5%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70% 이상의 유의한 협착이 진행되어야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짜 유병률은 지금 알려져 있는 통계적인 것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뇌라든지 심장, 말초 동맥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 하면 우리가 흔히 고삼 질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성인병들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만성 삼고 질환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더불어서 담배가 주요한 동맥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 자체 혈관에 손상을 주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동맥의 폐색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초동맥 폐색 질환을 가진 환자의 약 한 55%는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고요. 당뇨는 혈액 속에서 고혈당으로 혈관 내에 자체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동맥 경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 환자에서 말초동맥 폐색 질환의 유병률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수술 및 시술 후에도 조절되지 않는 고혈당은 재협착 및 재폐색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동맥 폐색 질환을 가지고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은 꼭 혈당 조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고 질환 중 하나인 이상지질혈증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입자의 침착으로 죽상동맥 경화반을 만드는 주요한 인자입니다. 말초동맥 폐색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타겟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상고 질환 외에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위험 인자로는 흡연이 있는데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2배에서 6배 정도 많은 말초동맥 폐색 질환의 유병률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적절한 수술과 치료 후에도 흡연을 계속 지속하는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높은 재협착률과 빠른 질병의 악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은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네. 근데 말초동맥 폐색 질환 중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제가 듣기로는 환자분들이 조금만 걸어도 이 종아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프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걸 이제 파행이라고 하던데 너무 생소한 단어예요. 그러게요. 저도요. 파행이 맞죠? 네, 파행이 맞고요. 파행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고요. 말초동맥 폐색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파행증을 혈관성 파행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이 말단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조직에 공급하지 못하니까 저희가 걷거나 뛰는 등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이란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걷거나 뛰게 되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서서 가만히 쉬게 되면 통증이 호전되고, 이런 게 전형적인 파행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다리 아프다, 다리 저리다 이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척추 질환이잖아요. 궁금합니다. 척추 질환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랑 혈관 질환으로 인한 다리 통증이 좀 뚜렷하게 차이점이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오호. 파행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말초동맥 폐색 질환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파행증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생하는 척추 질환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파행증이 있습니다. 후자인 신경학적 파행증은 보통 거짓 파행증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의 척추신경의 뿌리가 물리적으로 눌리고 화학적으로 염증 반응이 동반되어서 발생하는 방사통이 전형적인 증상이고, 혈관성 파행증과 더불어서 쇼핑카트를 밀듯이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은 자세의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호전되는 것이 전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관성 파행증은 200-300m 정도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가만히 서서 쉬면 증상이 호전되지만, 신경학적 파행증은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듯이 저리고 통증이 발생하는 방사통과 쉬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혈관성 파행증과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병원에 오기 전에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직접 일정 거리를 걸으면서 종아리가 통증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통증이 생긴다면 가만히 서서 쉬면 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뒤나 발등, 그리고 발목 복사뼈 뒤쪽을 만져서 동맥이 촉지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부위들은 동맥이 우리 몸의 깊은 곳에 위치하는데 가장 피부 가까이로 올라오는 부분이고, 본인이 맥박을 촉지하려고 하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서로 만져서 확인해 보면 집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발의 색깔이 다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폐색증이 있는 발은 푸르스름하게 청색증이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양발을 직접 만져보아서 한쪽 발의 다리가 온도가 더 차가운지, 이런 온도감의 차이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자가 진단 방법입니다. 육안으로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좋은 자가 진단법이 되겠네요. 근데 파행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속된 말로 죽을 만큼 아프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환자 입장에서 참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걸 계속 방치해 두면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초혈관 폐색증은 일단 발생하는 경우에 파행증이 위험한 이유는 말초동맥 폐색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5년 사망률은 약 20% 정도이고 10년 사망률은 약 4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말초동맥 폐색 질환의 가장 심한 형태인 만성사지 위협 허혈증 상태인 경우 진단 후 1년 사망률이 24%,
3년 사망률이 46%로 달할 정도로 높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사망하시는 가장 많은 원인은 다리에 생기는 상처로 인해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동반된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초동맥 폐색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심장내과, 신경과, 그리고 당뇨내과 협진을 통해서 다학제 진료가 필수적인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 혈관의 문제니까 혈관을 좀 바로 뚫어주는 시술이나 좀 수술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물론 막힌 동맥을 재개통하는 시술이나 수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지동맥 폐색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인자들을 교정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여야 하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당이 있으신 분들은 당을 조절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요법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말초동맥 폐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걸으면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잘 못 걷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줄게 되고 근감소증이 생기게 되어 노쇠가 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노쇠는 삶의 질의 악화와 사망률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운동 방법은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걷고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 쉬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충분히 지속했을 때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늘어나고 능력도 향상되고 근감소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를 일종 정도 복용을 하는 것이 좋고요.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병변의 재협착을 예방하면서 동반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실로스타졸이란 성분의 항혈소판제는 혈관의 확장 효과와 파행증 없이 걷는 거리를 증가시키고 혈관의 신생 그리고 고지혈증의 개선 등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꼭 같이 처방하는 중요한 약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얼마 전 저희 건강 365에서 인터벤션, 중재적 시술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거든요.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혈관이 막혔을 때 뚫거나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시술들을 말하는 건데 과장님 이런 중재적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만성 질환의 조절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치료는 결국 막히거나 심하게 협착된 혈관의 재개통술입니다. 재개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혈관 우회술은 고전적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던 치료 방법이고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재협착 또는 재폐색 없이 가장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전신 마취를 통해 이루어지고 환자 본인의 표제 정맥인 대복제 정맥을 뜯어내서 막힌 혈관을 우회하여 혈액이 전달될 수 있게 하고 우회된 혈관을 만들어서 주는 수술입니다. 효과나 유지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치료 방법이지만 말초동맥 폐색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심내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오랜 시간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이 바로 혈관 내 치료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사타구니 근처에 큰 동맥을 천자여서 혈관 안에 와이어라는 가는 철사줄을 놓고 막힌 병변을 이 와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와이어를 따라서 풍선 카테터를 놓고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거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80대 이상 고령 환자나 심내 질환의 위험이 큰 환자분들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혈관 내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은 혈관 내 치료 기술의 발달로 혈관 우회 수술만큼이나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일 혈관외과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파행증뿐만 아니라 만성사지 위협 허혈증 환자에서도 혈관 내 치료가 혈관 우회술에 뒤지지 않는다는 치료 성적을 보여주었음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지동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다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리 통증하면 많은 분들이 이 하지정맥류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우리 다리 피부 바깥까지 튀어나 보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지의 정맥 질환 중 하나가 하지정맥류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지 정맥류는 표지 정맥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동맥이 심장의 박동을 대동맥을 통해서 압력으로 말단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만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통로인 정맥은 압력이 거의 없고 주변 근육들이 짜주는 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이완할 때는 혈액이 역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역류를 막아주는 구조가 정맥에 있는 판막이 그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막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의 역류가 일어나게 되고 처음에는 직경이 1에서 2mm 정도의 모세혈관 확장증이나 망상 정맥을 나타나게 되고 더 심하게 되면 정맥이 3mm 이상 커지게 되면서 하지 정맥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표제 정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혈액의 역류증으로 정맥 고혈압이 더 심해지면 피부 색깔도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부종도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정맥성 궤양이 안쪽 복사뼈 위쪽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네. 이 증상을 느낀대요. 어떤? 과장님, 다리가 붓고 또 무겁게 느끼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다른 주요 증상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설명 못 하시잖아요. 그래요. 예. 네, 대표적으로 증상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조금 호전되지만 오래 서 있거나 걷고 활동을 많이 하고 나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달아놓은 것처럼 무거운 증상이 생기고요. 동반되어서 통증이나 쥐가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녁에 돌아와서 양말을 벗어보면 양말 자국이 심하게 나 있고 다리가 누르면은 쑥쑥 들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 하지 정맥류의 진단 검사 혈관 초음파 소견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검사인지 진단 소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검사는 혈관 초음파를 통해서 표제 정맥인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의 기능 부전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표제 정맥의 경우 0.5초 이상 역류가 확인되어야 하고 신부 정맥의 경우 1초 이상 역류가 있어야 정맥 기능 부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서서 대복제 정맥이나 소복제 정맥을 횡단에 두고 말단부 종아리를 눌러서 혈액을 임의로 짜 올려 실제로 동플러 모드에서 역류하는 혈류가 있는지 측정하고 역류가 있다면 몇 초 정도 역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주변에 보면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 집이나 회사에서 압박 스타킹을 늘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초기 하지 정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압박 스타킹은 보행 중 정맥압을 감소시키고 저명한 정맥 기능 부전이 없어도 정맥성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리가 무거운 증상,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되어서 쓸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압박 스타킹을 요즘에 시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는데요. 유념하실 게는 가장 적절한 압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입니다. 보통 정맥류로 압박 스타킹 고를 때 20에서 30mm 머큐리 정도의 압력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필요시 증상이 더 심하면은 더 높은 압력의 압박 스타킹을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약물 치료로는 모세혈관의 침투성을 감소시키고 항염증성 작용 및 정맥의 수축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열의 정맥순환 개선제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이나 그리고 이렇게 매체 버스 광고 이런 데 보면은 하지 정맥류 수술 광고를 정말 심심찮게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궁금합니다. 이거 꼭 수술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사실 표제 정맥 기능 부전으로 발생하는 하지 정맥류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아도 큰 건강상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리가 무겁고 쥐가 나고 붓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증상들, 그리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미용상 목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약물 치료로 증상 개선이 되는지 경과를 보고 압박 스타킹 착용이나 약물 치료로 증상이 개선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증상 개선이 충분치 않은 환자들에서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으며
표재정맥 기능 부전이 더욱 심해져서 하지의 정맥성 궤양이나 색깔 변화를 보이고 붓기가 심한 분들은 수술을 좀 더 미리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수술 필요 없이 또 호전되면 괜찮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역류를 보이는 기능 부전이 있는 표재정맥을 제거하는 것이 수술적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 중 하나이고 요즘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은 절개를 통해서 표재정맥을 제거하는 발거술인데요. 표재정맥의 사이즈가 1cm 이상으로 아주 큰 분들이나 여전히 발거술이 하고 있고 절개창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무릎 및 대복제 정맥까지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발거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세대 치료 방법으로 정맥 내 열 치료법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열 치료와 고주파를 이용한 열 치료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에는 절개 없이 초음파를 통해서 정맥으로 천자를 해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미용적 장점이 있고 발거술에 비해서 장점은 열로 인해 주변 조직 손상이나 특히나 신경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팽창 용액을 혈관 주변에 주입하고 열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열 치료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인가요? 네, 3세대 치료 방법으로 열 치료의 단점인 열을 사용하지 않는 비열 치료법들이 개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혈관 내에서 혈관을 붙여버리는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상품명으로 베나실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국소 마취로도 손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재발률이 낮고 열 치료 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많은 무릎 밑쪽 복제 정맥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3% 미만의 소수에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치료 후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열 치료는 경피적,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이 있는데요. 정맥 내벽을 물리적으로 손상을 주면서 정맥을 수축시키고 그 안을 경화제를 주입하여 정맥을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정맥 안을 물리적으로 손상시켜주기 때문에 열 치료에 비해서는 덜하지만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수면 마취나 척추 마취 후에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 기존의 경피적 기계화학적 정맥 폐쇄술인 클라리베인 치료법에 비해서 최근에 국내에 들어온 플레보그립이란 치료는 클라리베인에 비해서 경화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동일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근데 하지 정맥류 이외에도 하지 통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정맥 질환들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하지 정맥류 외에도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다리가 붓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조기에 혈전 용해술을 시행하여 혈전을 녹여주며 판막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서 혈전 후 증후군을 줄여주고 이렇게 심부정맥 혈전증이 생기는 많은 원인들이 메이터너 증후군처럼 배 안에 장골 정맥이 좁아지는 등 해부학적 원인들이 많아서 혈전 용해술과 함께 정맥 내 스텐트 삽입술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들에서는 다리에 생기는 하지 정맥류와 더불어서 골반 안의 난소 정맥의 역류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반 정맥류를 만들어서 만성적인 골반통과 함께 허벅지의 정맥류 및 허벅지 통증을 유발하는 골반 울혈 증후군 같은 질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역류증이 있는 난소 정맥을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막음으로써 증상 개선에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온몸에 촘촘하게 이어져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질환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있다고 해서 다 허리나 무슨 척추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은 많은 분들이 생소해하는 질환입니다. 의료진 또한 대학병원이 아니면 이런 질환을 과연 혈관외과에서 보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리에 생길 수 있는 통증이 다 허리 관절 문제만이 아니라 혈관 질환일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지속되는 다리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은 혈관 질환을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혈관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검진을 하고 진단되어 치료를 받으면 보다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지 정맥류처럼 정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요, 평상시에 자전거 타기라든지 수영, 걷기 같은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해주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도 다리에 부담이 클 텐데요. 적절한 체중 유지와 함께 쉴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다리 건강, 혈관 건강에도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혈관외과 신성우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